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한국으로 수학여행을 떠난 일본의 고등학생이 돌아와서 이야기한 충격적인 증언이 일본 사회를 흔들고 있다고 합니다. 한국에서 경험한 진실을 담담히 말한 이 학생은 자신이 보고 들은 것에 대해 믿을 수 없다는 반응인데요. 일본이 오랫동안 숨겨왔던 역사적 사실을 밝혀내는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일본의 모든 가정에 큰 파장을 일으킬지도 모른다는 경고가 나오고 있습니다. 과연 이 학생은 한국에서 어떤 일을 경험한 걸까요?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유미 다카하시예요. 저는 일본 도쿄에서 고등학교를 다니고 있어요. 저희 집안은 엄격하고 전통을 중요하게 여기는 가정이에요. 제 아버지 다카하시 켄지는 일본 자위대의 고위 간부이시고 어머니 다카하시 사치코는 군사연구원으로 일하고 계세요. 저희 집에서는 규율, 전통, 그리고 나라에 대한 충성이 가장 중요한 가치였어요. 어릴 때부터 부모님께서는 항상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일본은 아시아에서 가장 위대한 나라다. 경제도 강하고 기술도 최고고 군사력도 가장 발전해 있다. 그리고 우리는 한국보다 우월하다. 적어도 저는 그렇게 믿어왔어요. 어릴 때부터 아버지는 한국에 대해 좋지 않게 말씀하셨어요. 한국은 항상 역사 문제로 불평만 한다. 모든 걸 일본 탓으로 돌리는 나라다. 어머니도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어요. 우리나라 것을 따라하려고 하지만 절대 일본을 따라잡지 못할 거야. 학교에서도 일본과 한국의 역사에 대해 깊이 배우진 않았어요. 배운 거라곤 일본이 한국을 근대화하는 데 도움을 줬다는 정도였어요. 저는 그게 당연한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한 가지 일이 생기면서 처음으로 제 생각이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저희 학교에서는 고등학교 마지막 학년이 되면 졸업여행을 떠나요. 올해 여행지는 3곳 중에서 선택할 수 있었어요. 싱가포르 작지만 부유한 나라. 대만 맛있는 음식으로 유명한 곳. 한국 제가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나라. 친구들은 여행지를 고르며 신이 났지만 저는 별 관심이 없었어요. 그런데 미사키가 뜻밖의 말을 했어요. 유미, 우리 한국 가자. 저는 인상을 찌푸렸어요. 왜 하필 한국? 재밌잖아. 음식도 맛있고 쇼핑도 좋고 문화도 엄청 흥미로운데. 저는 피식 웃으며 말했어요. 한국은 그냥 일본의 작은 버전일 뿐이야. 뭐가 그렇게 특별하다는 거야? 미사키가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넌 한국에 대해 아는 게 거의 없구나. 그 말에 조금 기분이 상했어요. 사실 미사키 말이 맞았거든요. 그날 저녁 부모님께 졸업여행으로 한국을 선택했다고 말씀드렸어요. 아버지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어졌어요. 안 된다. 저는 당황했어요. 왜요? 위험하니까. 한국인들은 일본에 대한 감정이 안 좋아. 너를 환영할 리가 없지. 어머니도 팔짱을 끼고 한마디 덧붙이셨어요. 한국에 가봤자 일본에서 못 보는 건 없어. 괜히 시간 낭비하지 마. 저는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그냥 여행이에요. 직접 보고 싶어요. 아버지가 단호한 표정으로 말씀하셨어요. 너는 거기 가면 일본인이라는 이유로 절대 존중받지 못할 거야. 두고 보라고. 결국 부모님께서는 마지못해 허락해 주셨지만 떠나기 전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한마디 하셨어요. 그들의 선전에 속지 마라. 나리타 공항에서 비행기가 이륙하자 저는 창밖을 보면서 생각에 잠겼어요. 부모님 말이 맞을까? 한국 사람들은 정말 나를 싫어할까? 거리에서 나를 보면 따가운 시선을 보낼까? 가게에서 일본인이라고 무시할까? 모든 것이 궁금했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저는 제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 싶었어요. 부모님이 말하는 한국도 학교에서 배운 한국도 아닌 진짜 한국을 보고 싶었어요. 비행기가 인천국제공항을 향해 내려오자 제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어요. 두려움이 아니라 설렘이었어요. 비행기에서 내려 인천국제공항에 발을 딛는 순간 저는 이상한 불편함을 느꼈어요. 무언가 잘못된 느낌은 아니었어요. 하지만 모든 것이 너무 완벽했어요. 공항은 엄청나게 크고 깨끗하며 현대적이었어요. 바닥은 유리처럼 반짝였고 천장은 높고 곡선이 아름다운 디자인으로 되어 있었어요. 어디를 봐도 거대한 디지털 스크린이 선명한 광고를 보여주고 있었어요. 마치 미래 영화 속 한 장면 같았어요. 이곳이 한국이라고? 저는 한국이 좀 더 작고 조금 덜 발전한 나라일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벌써부터 일본의 나리타 공항보다 더 발전된 곳처럼 보였어요. 옆에서 미사키가 두리번거리며 중얼거렸어요. 엄청 깨끗해.
평소에 뭐든 불평하던 리카조차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갑자기 저는 불편해졌어요. 왜냐하면 저는 항상 한국이 일본보다 뒤처져 있다고 믿어왔거든요. 그런데 이곳에 서 있는 순간 그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짐을 찾은 후 우리는 선생님을 따라 공항철도를 타러 갔어요. 저는 전철을 타는 것쯤은 익숙했어요. 도쿄에는 세계에서 가장 발전된 지하철 시스템이 있으니까요. 그런데 한국의 지하철을 보고 저는 멈춰섰어요. 승강장이 너무 깨끗했어요. 게다가 유리문이 설치되어 있어서 모든 것이 깔끔하고 세련돼 보였어요. 그러다 지하철이 도착했어요. 문이 조용히 열렸고 안에 들어서자마자 세 가지가 눈에 띄었어요. 도쿄처럼 붐비지 않았어요. 철로 소음이 거의 없었어요. 좌석이 난방 기능이 있었어요. 저는 미사키 옆에 앉아 휴대폰을 꺼냈어요. 지하철에서 와이파이가 잡히긴 하겠어? 하고 반신반의하며 인터넷을 켜봤어요. 그런데 와이파이 신호가 꽉 차 있었어요. 속도도 빠르고 영상을 틀었는데 단 한 번도 끊기지 않았어요. 미사키가 신기한 듯 웃었어요. 한국은 지하철에서도 와이파이가 되네. 대단하다. 리카도 팔짱을 끼며 말했어요. 이건 좀 인정해야겠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속으로 이상한 기분이 들었어요. 한국이 뒤처졌다고? 그런데 왜 모든 게 이렇게 앞서 있지? 서울역에 도착했을 때 저는 거리가 혼잡하고 정리되지 않았을 거라 예상했어요. 그런데 또 한 번 충격을 받았어요. 도로는 넓고 깨끗했어요. 보도는 편하게 걸을 수 있도록 잘 정비돼 있었어요. 건물들은 현대적이고 세련된 디자인이었어요. 그런데 가장 놀라운 건 따로 있었어요. 거의 모든 가게에 일본어 표기가 있었어요. 간판이 한국어, 영어, 그리고 일본어로 되어 있었어요. 편의점에서 셀프 계산기를 봤는데 일본어 메뉴가 따로 있었어요. 마치 한국이 일본인 관광객들을 환영하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런데 만약 한국인들이 일본을 싫어한다면 왜 이렇게 일본인을 배려하는 걸까요? 아버지가 하셨던 말이 떠올랐어요. 그들은 일본인을 존중하지 않는다. 하지만 제가 본 한국은 전혀 그런 곳이 아니었어요. 우리는 호텔 근처의 작은 카페에 들어갔어요. 그때 계산대에 있던 직원이 밝게 웃으며 말했어요. 이라샤이마세. 저는 깜짝 놀랐어요. 직원이 일본어를 했어요. 조심스럽게 아이스 커피를 주문하면서 혹시 일본어 억양을 듣고 태도가 바뀔까 걱정했어요. 그런데 직원은 친절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여기 있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자리로 돌아와 앉았는데도 저는 이상한 기분이 들었어요. 미사키가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어요. 들었어? 일본어 엄청 잘하던데. 리카도 혼란스러운 표정이었어요. 그냥 형식적으로 한 거 아닐까? 그런데 그게 아니었어요. 우리는 식당, 편의점, 쇼핑몰 어디를 가든 직원들이 우릴 일본어로 친절하게 응대했어요. 만약 한국이 일본을 싫어한다면 왜 이렇게 우리를 배려하는 걸까요? 그날 밤 호텔 방 창가에 앉아 서울의 야경을 바라봤어요. 서울은 밤에도 아름다웠어요. 빛나는 네온사인과 반짝이는 유리 건물, 그리고 여전히 활기 넘치는 거리. 오늘 하루 동안 제가 본 것들을 곰곰이 떠올려 봤어요. 미래 도시 같은 공항. 놀라울 정도로 발전한 지하철. 깨끗하고 현대적인 거리. 친절한 사람들. 저는 한국이 일본보다 부족한 나라라고 생각하며 왔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 생각이 틀렸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어쩌면 부모님이 틀렸을 수도 있어. 침대에 누웠지만 쉽게 잠이 오지 않았어요. 내일 우리는 서대문형무소 역사관을 방문할 예정이었어요. 선생님께서 일제강점기 시절의 한국 역사를 배울 수 있는 중요한 장소라고 하셨어요. 솔직히 저는 일본이 한국을 지배했던 역사에 대해 거의 배운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솔직히 무슨 일이 벌어질지 감이 안 왔어요. 그런데 이상한 예감이 들었어요. 내일 제가 알던 한국과 일본의 관계가 완전히 달라질 것 같았어요. 다음 날 아침 우리는 첫 공식 견학을 위해 버스에 올랐어요. 목적지는 서대문형무소 역사관. 저는 무엇을 기대해야 할지 몰랐어요. 학교에서 일본의 한반도 통치에 대해 간단하게 배운 적은 있었어요. 일본이 한국을 근대화하는 데 도움을 줬다는 정도였죠. 아버지는 항상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한국인들은 과거를 과장한다. 모든 걸 일본 탓으로 돌린다. 저는 그 말을 믿었어요. 하지만 오늘 저는 모든 것이 바뀌는 경험을 하게 될 거였어요. 버스가 붉은 벽돌로 지어진 커다란 건물 앞에 멈췄어요.
높은 벽이 그 주위를 둘러싸고 있었어요. 공기가 무겁게 느껴졌어요. 건물 안으로 들어가기도 전에 이곳이 뭔가 특별한 장소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우리를 맞이한 한국인 가이드 선생님은 50대쯤 되어 보이는 여성이었어요. 그녀는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일본어로 인사했어요. 어서 오세요. 오늘 이곳의 역사를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그녀를 따라 건물 안으로 들어갔어요.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 건 차갑고 좁은 복도였어요. 양옆으로 감옥 철창이 길게 이어져 있었어요. 제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이곳에는 과거의 흔적이 깊이 남아 있었어요. 우리는 오래된 사진과 문서가 전시된 방으로 안내받았어요. 가이드 선생님이 벽에 걸린 흑백 사진을 가리켰어요. 사진 속에는 수갑을 찬 젊은 한국인 남성들이 법정에 서 있었어요. 그들의 표정에는 두려움과 함께 강한 의지가 느껴졌어요. 이들은 한국의 독립운동가들이었습니다. 가이드 선생님이 설명했어요. 일제강점기 시절 조국의 자유를 위해 싸우다가 체포되었죠. 저는 눈살을 찌푸렸어요. 독립운동가? 교과서에서 배운 적이 없었어요. 일본이 한국을 통치했지만 저는 우리가 그들에게 발전을 가져다 준 줄로만 알았어요. 그러다 유리 진열장에 놓인 고문 도구들을 보게 되었어요. 가죽으로 만든 채찍, 가시가 박힌 나무 의자, 거꾸로 매달기 위해 사용된 밧줄, 발을 때려 뼈가 부러지게 만드는 몽둥이. 저는 침을 삼켰어요. 이것들은 일본 경찰이 사용했던 고문 도구들입니다. 가이드 선생님이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이곳에 수감된 사람들에게 자백을 강요하기 위해 쓰였죠. 속이 울렁거렸어요. 옆을 보니 미사키와 리카도 얼굴이 굳어 있었어요. 우리는 형무소 안쪽으로 더 들어갔어요. 가이드 선생님이 작고 어두운 감방 앞에 멈췄어요. 여기가 유관순 열사가 갇혀있던 곳입니다. 저는 그 이름이 익숙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가이드 선생님이 그녀의 이야기를 들려주자 저는 숨을 멈췄어요. 유관순 열사는 18살이었어요. 1919년 3.1 운동에서 일본의 통치에 저항하는 시위를 이끌었어요. 그 결과 일본 경찰에게 붙잡혀 심한 고문을 당했어요. 하지만 감옥 안에서도 저항을 멈추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들은 그녀를 더 심하게 고문했어요. 그리고 결국 이 감방에서 생을 마감했어요. 저는 차가운 돌바닥을 내려다보았어요. 이 작은 공간에서 젊은 소녀가 마지막 순간을 맞이했다고 생각하니 가슴이 아팠어요. 이제야 알게 됐어요. 제 머릿속에 떠오른 단 하나의 생각이었어요. 견학이 계속되는 동안 제 머릿속에는 한 가지 질문이 떠나지 않았어요. 왜 나는 이 사실을 몰랐을까? 일본에서 역사 공부를 많이 했어요. 제2차 세계대전, 히로시마와 나가사키, 일본의 경제 성장. 하지만 일본이 한국에서 어떤 일을 했는지는 배운 적이 없었어요. 독립운동, 고문, 유관순 같은 사람들의 이야기. 이 모든 것을 저는 처음 듣고 있었어요. 일본은 항상 피해자였다. 학교에서, 집에서 저는 그렇게 배웠어요. 하지만 이곳에 와보니 그게 전부가 아니었어요. 견학의 마지막 장소는 추모비였어요. 벽에는 수천 개의 이름이 새겨져 있었어요. 일본의 통치에 맞서 싸우다 희생된 사람들. 저는 손가락으로 새겨진 이름을 천천히 따라 그렸어요. 이들은 실제 존재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의 목숨이 이곳에서 사라졌어요. 제 주먹이 저도 모르게 꽉 쥐어졌어요. 저는 일본이 항상 피해자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여기서 본 진실은 일본은 가해자이기도 했어요. 목이 메어왔어요. 이건 제가 배워온 역사가 아니었어요. 하지만 반드시 알아야 할 역사였어요. 버스로 돌아가기 전 가이드 선생님이 선생님과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았어요. 뭔가 고민하는 듯한 표정이었어요. 저는 용기를 내어 다가갔어요. 저기요, 질문해도 될까요? 그녀는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는 잠시 망설였어요. 저희에게 이렇게 친절하게 대해주시는데 일본인이 싫지 않으세요? 가이드 선생님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는 조용히 한숨을 쉬었어요. 그녀가 조용히 말했어요. 미움은 또 다른 미움을 낳을 뿐이에요. 저도 일본 식민지 시절 때문에 가족을 잃었어요. 하지만 그것은 과거의 일이죠. 저는 놀라서 그녀를 바라보았어요. 그럼 저희를 원망하지 않으세요? 그녀는 고개를 저었어요. 여러분이 한 일이 아니니까요. 하지만 역사를 아는 것은 중요해요. 젊은 세대가 진실을 알게 된다면 일본과 한국은 더 나은 미래를 가질 수 있을 거예요. 그 말은 제 가슴을 깊이 찔렀어요.
저는 분노를 예상했어요. 그런데 돌아온 것은 용서였어요. 그것이 오히려 더 아프게 느껴졌어요. 버스 안은 조용했어요. 아무도 말하지 않았어요. 미사키도 리카도 저도. 저는 손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이제 저는 한국을 그리고 일본을 예전처럼 볼 수 없게 되었어요. 서대문형무소를 방문한 다음 날 우리는 또 다른 견학을 떠났어요. 이번에는 훨씬 더 논란이 많은 장소였어요. 만약 아버지가 알게 되신다면 분노하실 곳이었죠. 독도. 저는 독도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었어요. 집에서 아버지는 독도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고개를 저으며 말했어요. 한국인들은 그 작은 바위섬에 집착한다. 그건 그냥 바다 한가운데 있는 돌덩이야. 일본 땅이지. 학교에서도 비슷한 말을 들었어요. 한국이 억지로 자기네 땅이라고 주장하는 거야. 사실은 일본 것이지. 그래서 독도를 방문한다는 일정을 봤을 때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이것도 단순한 한국의 정치 선전일까요? 아니면 일본이 절대 알려주지 않은 무언가를 보게 될까요? 우리는 한국의 동쪽 해안에서 배를 타고 독도로 향했어요. 배를 타는 시간이 길었고 파도가 거칠어서 속이 안 좋은 친구들도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신경 쓰지 않았어요. 머릿속이 복잡했거든요. 독도. 일본에서는 다케시마라고 불렀어요. 우리나라 지도에는 일본 영토로 표시되어 있었죠. 그런데 한국에서는 목숨을 걸고라도 지켜야 할 땅이라고 했어요. 배가 점점 독도에 가까워질수록 저는 배난간을 꽉 잡았어요. 그리고 처음으로 섬이 보였을 때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독도는 아버지가 말한 것처럼 그냥 바위 덩어리가 아니었어요. 그곳은 아름다웠어요. 깎아지른 듯한 절벽이 푸른 바다 위로 솟아 있었어요. 파도가 바위를 때릴 때마다 하얀 물보라가 일었고 갈매기들이 맑은 하늘 위를 날아다니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보다 더 눈에 띄는 게 있었어요. 높이 휘날리는 태극기. 섬의 한쪽에 한국 국기가 당당하게 펄럭이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아래에는 한국군 병사들이 서 있었어요. 이 섬을 지키기 위해 제 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일본이 정말로 이 섬을 자기 땅이라 생각했다면 왜 일본군이 아니라 한국군이 지키고 있는 걸까요? 그것이 의미하는 바가 뭘까요? 섬에 도착하자 우리를 한국인 가이드가 맞이했어요. 나이가 지긋한 할머니였는데 온화한 미소를 띠고 있었어요. 독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 섬이 왜 우리에게 중요한지 알려드리게요. 저는 팔짱을 꼈어요. 솔직히 듣고 싶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녀는 우리를 작은 전시관으로 안내했어요. 그곳에는 옛날 지도들과 문서들이 전시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그녀가 한 말이 저를 완전히 얼어붙게 만들었어요. 심지어 옛 일본 지도에서도 독도는 한국 땅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저는 눈살을 찌푸렸어요. 그럴 리 없어요. 우리 교과서에서는. 하지만 그녀는 조용히 미소 지으며 1800년대 일본 지도를 가리켰어요. 저는 가까이 다가갔어요. 분명 일본어로 쓰여 있는 지도였어요. 그런데 독도가 한국 땅으로 표시되어 있었어요. 제 심장이 쿵하고 내려앉았어요. 이게 진짜라고요? 그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저는 스스로가 한없이 어리석게 느껴졌어요. 일본은 우리에게 거짓말을 한 걸까요? 가이드는 계속 설명했어요. 오래전부터 한국 어부들이 독도 주변에서 고기잡이를 해왔다는 이야기. 일본이 한반도를 식민지로 만들면서 독도를 군사기지로 사용했다는 사실. 그리고 일제강점기 당시 일본은 이 바다를 강제 노동과 전쟁에 동원된 한국인들을 실어 나르는 데 이용했습니다. 저는 몸이 싸늘해졌어요. 일본에서는 한국이 독도 문제를 과하게 반응하는 것뿐이라고 했어요. 하지만 여기서 보니 이건 단순한 영토 문제가 아니었어요. 전쟁과 강제 노동 그리고 아픈 역사가 얽힌 곳이었어요. 만약 이 모든 게 사실이라면 일본은 피해자가 아니라 오히려 가해자였던 게 아닐까요? 떠나기 전 저는 멀리 서 있는 한국군 병사 한 명을 보았어요. 그는 키가 크고 단정한 군복을 입고 있었어요. 저는 용기를 내서 다가갔어요.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저 질문해도 될까요? 혹시 일본을 싫어하시나요? 그는 놀란 듯 했지만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그는 잠시 말이 없었어요. 그러다 짧게 한숨을 쉬었어요. 아니요. 하지만 이 섬은 반드시 지킬 겁니다. 저는 그를 바라봤어요. 그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없었어요. 일본을 저주하지도 않았어요. 하지만 그의 눈빛은 단단했고 흔들리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일본에게 독도는 정치적인 문제일 뿐이었어요. 하지만 한국에게 독도는 지켜야 할 역사였어요. 우리의 배가 한국 본토로 돌아갈 때 저는 멀어지는 독도를 바라봤어요. 그리고 뭔가가 바뀌었다는 걸 깨달았어요. 일본에서는 늘 우리가 맞다고 배웠어요. 하지만 이제 저는 확신할 수 없었어요. 일본은 한국이 과거에 집착한다고 했어요. 하지만 제가 독도에서 깨달은 것은 그들이 과거에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를 잊히지 않게 하기 위해 싸우고 있다는 사실이었어요. 주먹을 꼭 쥐었어요. 집에 돌아가면 아버지는 오늘 본 것을 믿지 않으실 거예요. 하지만 저는 직접 봤어요. 그리고 한 번 본 진실은 다시 모른 척할 수 없어요. 독도에서 돌아온 후 저는 뭔가가 달라졌다는 걸 느꼈어요. 본토로 돌아오는 배 안에서 친구들은 여전히 독도 이야기로 가득 차 있었어요. 학교에서 배운 것과는 느낌이 다르지 않아? 에리카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맞아, 나츠미도 뜻밖의 동의했어요. 이렇게까지 생각이 많아질 줄 몰랐어. 그녀마저 무언가를 깨달은 것 같았어요. 하지만 저는 다른 것보다도 일본이 절대 알리고 싶어 하지 않는 진실을 본 것 같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어요. 그리고 그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날 저녁 저는 호텔 방 창가에 앉아 서울의 야경을 바라봤어요. 마음이 무거웠어요. 머릿속에서는 계속해서 박물관에서 본 일본 지도가 떠올랐어요. 그리고 한국 병사의 단호한 말도 귓가를 맴돌았어요. 우리는 이 섬을 반드시 지킬 겁니다. 한숨이 나왔어요. 살면서 한 번도 이런 고민을 해본 적이 없어요. 일본에서 가르쳐준 역사. 그리고 오늘 제 눈으로 직접 본 역사. 그 둘 사이에서 저는 어디에 서 있어야 할까요? 그때 휴대전화가 진동했어요. 화면을 보니 아버지. 손끝이 차가워졌어요. 잠시 망설이다가 전화를 받았어요. 여보세요? 유미, 여행은 어때? 아버지의 낮고 단단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입술을 깨물었어요. 재미있어요. 좋아. 많은 걸 배우고 오거라. 하지만 한 가지 명심해라, 그들이 하는 말을 다 믿지는 마라. 순간 온몸이 굳었어요. 아버지는 제가 오늘 어디를 갔는지 묻지도 않았어요. 이미 알고 계셨기 때문이에요. 너희 반이 오늘 다케시마에 갔다더군. 손에 땀이 배었어요. 독도 말씀이세요? 제가 조심스럽게 정정했어요. 그리고 아버지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어요. 그곳은 다케시마다. 일본 땅이지. 그렇지 않아요. 제가 나도 모르게 말했어요. 일본의 옛 지도에도 독도가 한국 땅으로 표시되어 있었어요. 아버지의 목소리가 얼음처럼 차가워졌어요. 넌 정치가 뭔지도 모르는 어린애야, 유미. 손이 떨렸어요. 저는 평생 아버지를 존경하며 살았어요. 하지만 지금 처음으로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저는 목소리를 높였어요. 하지만 제 눈으로 직접 봤어요. 그곳을 지키는 사람들을 만나봤고 그들이 왜 그렇게 하는지 들었어요. 아버지한테는 정치일지 몰라도 그들에게는 삶이에요. 아버지의 목소리가 더욱 날카로워졌어요. 한국인들은 늘 감정적이야. 과거에 집착하고 일본을 원망하지. 가슴이 쿵하고 내려앉았어요. 그럴 이유가 있잖아요. 저도 모르게 소리쳤어요. 숨 쉬는 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만큼 깊은 침묵이 흘렀어요. 그리고 아버지는 길게 한숨을 쉬었어요. 너는 아직 어려서 모든 걸 이해할 수 없어. 일단 집에 와라. 그때 다시 이야기하자. 전화가 끊겼어요. 저는 멍하니 휴대전화를 내려다봤어요. 태어나서 처음으로 아버지와 이렇게 싸웠어요. 그리고 더 끔찍한 사실은 이제 집으로 돌아가는 게 두렵다는 거예요. 전화를 끊은 후 저는 방을 나와 서울거리를 걸었어요. 네온사인 불빛이 부드럽게 빛났고 저녁 공기가 시원하게 느껴졌어요. 걷다 보니 작은 서점 앞에 멈춰섰어요. 문을 열고 들어가자 한쪽 서가에서 낯익은 글자가 눈에 띄었어요. 일본어 책. 그런데 그 책의 주제는 한국의 역사. 손이 저절로 갔어요. 책장을 넘겼어요. 거기엔 제가 일본에서 단 한 번도 배우지 못한 이야기들이 가득했어요. 전쟁, 강제노동, 일본이 한국에서 저지른 일들. 우리나라에서는 단 한 번도 가르쳐주지 않은 이야기들이었어요. 목이 메었어요. 평생 저는 진실을 알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어쩌면 저는 단 한쪽의 이야기만 듣고 자란 것뿐이었어요. 그날 밤 호텔 방 창가에 앉아 다시 서울의 야경을 바라봤어요.
내일이면 일본으로 돌아가야 해요. 집으로 돌아가면 아버지가 제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하실까요? 아니면 단순히 반박만 하실까요? 하지만 이제 저는 단순한 일본 고등학생이 아니에요. 저는 다른 시각을 경험한 사람이 되었어요. 그리고 그것을 다시 모른 척할 수는 없어요. 처음으로 깨달았어요. 집으로 돌아간다는 건 그저 일본으로 돌아간다는 의미가 아니었어요. 이제 저는 선택해야 해요. 침묵할 것인가? 아니면 모든 것을 질문할 것인가? 아직 답을 모르겠어요. 하지만 확실한 건 하나예요. 이 여행이 저를 바꿔놓았어요. 그리고 앞으로 어떤 일이 생기든 예전의 저로 돌아갈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한국을 떠나는 날 하늘은 회색빛이었어요. 마음이 무거웠어요. 단순히 날씨 때문일까요? 아니면 정말 떠나기 싫어서일까요? 인천공항에서 친구들은 기념품을 사느라 바빴어요. 저는 창가 쪽으로 걸어가 서울을 바라봤어요. 높게 솟은 빌딩들, 반짝이는 간판들, 분주한 거리. 불과 닷새 전까지만 해도 한국은 낯선 나라였어요. 그런데 이제는 조금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은 곳이 됐어요. 그리고 그게 두려웠어요. 왜냐하면 일본으로 돌아간다는 건 이제 제가 무엇을 기억하고 무엇을 잊을지 선택해야 한다는 의미였으니까요. 과연 저는 잊어버릴까? 아니면 기억할까요? 창가에 앉아 구름 아래로 사라지는 한국을 바라봤어요. 여행 동안 있었던 모든 일이 머릿속을 스쳤어요. 예상보다 훨씬 발전한 도시. 일본인에게 친절했던 사람들. 독도에서 마주한 진실. 손을 꽉 쥐었어요. 이걸 일본에서 말할 수 있을까요? 아니, 사람들이 들어는 줄까요? 아버지의 목소리가 머릿속에서 맴돌았어요. 벌써 거짓말에 속아버렸구나. 하지만 거짓말이 아니었어요. 제 눈으로 직접 본 현실이었어요. 그리고 그걸 외면할 수는 없었어요. 나리타 공항에 도착하자 모든 것이 낯설게 느껴졌어요. 표지판은 전부 일본어였고 들려오는 말도 전부 일본어였어요. 그런데도 저는 마치 타국에 온 것처럼 느껴졌어요. 수화물 찾는 곳으로 걸어가면서 멀리 아버지가 서 있는 걸 봤어요. 팔짱을 낀 채 무표정한 얼굴로 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숨을 크게 들이마시고 저는 그에게 다가갔어요. 차 안에서 한동안 침묵이 흘렀어요. 그리고 마침내 아버지가 입을 열었어요. 그래, 여행은 어땠냐? 저는 망설였어요. 그냥 괜찮았어요. 라고 넘어가야 할까요? 아니면 진실을 말해야 할까요? 독도에서 만난 한국 병사가 떠올랐어요. 우리는 이 섬을 반드시 지킬 겁니다. 서울의 서점에서 봤던 책도 떠올랐어요. 일본이 절대 읽게 하지 않으려 했던 이야기들. 저는 조용히 숨을 들이마셨어요. 그리고 입을 열었어요. 생각보다 다르더라고요. 아버지가 곁눈질로 저를 쳐다봤어요. 어떻게 다르다는 거지? 심장이 쿵쿵 뛰었어요.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았어요. 하지만 아버지는 절대 받아들이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조심스럽게 이렇게 말했어요. 한국에 대해 좀 더 알고 싶어요. 그리고 아버지는 코로 길게 숨을 내쉬었어요. 그렇군. 더 이상 묻지도 따지지도 않았어요. 하지만 그의 손이 운전대 위에서 꽉 쥐어지는 것을 봤어요. 그리고 알았어요. 이 대화는 여기서 끝난 게 아니라는 걸. 그날 밤 방 안에서 저는 책장을 바라봤어요. 저에게는 일본 역사책이 수두룩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한국의 역사에 관한 책은 단 하나도 없었어요. 휴대전화를 꺼내 검색창에 입력했어요. 한국 역사책. 태어나서 처음으로 저는 다른 시선에 대해 알고 싶어졌어요. 아버지가 이 사실을 알면 어떻게 반응할까요? 언젠가 제가 본 모든 것을 말할 수 있을까요? 그건 모르겠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저는 이제 더 이상 모른 척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한번 진실을 보면 다시 외면할 수 없으니까요. 그리고 저는 이제 그냥 일본인이 아니라 진실을 알고 싶은 사람이 되었어요. 이건 겨우 시작일 뿐이에요. 앞으로도 여러분과 함께할 더 많은 이야기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영상 제작에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